네, 안녕하십니까. 전 중앙대학교 교수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팔경의 유형과 사암 안재의 팔경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암 안재극이 지은 생동팔경시와 역양팔경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생동팔경은 지금의 경북 예천군에 설정된 팔경이며 역양팔경은 지금 상주시에 설정된 팔경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친구분들 간에 서로 팔경을 정해놓고 시를 주고받는 그러한 풍습이 지속됐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경 첫 번째 팔경시에 대해서 차원을 짓는 그 연유를 간단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팔경시의 연원과 그 유형에 대해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셋째, 상주 예천 지역의 팔경시 계승 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넷째, 일제강점기에 상주 예천에 설정된 팔경의 사례와 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팔경시의 그 현실을 어떻게 좀 관련시켰는가 이런 것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여섯째, 생동팔경과 역양팔경의 현 이치를 찾는 일도 이 시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국 팔경에 대해서 선행 연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의 팔경에 대해서 연구했는지를 개략해 보겠습니다. 이 팔경과 구곡은 동양의 2대 문화산수입니다. 문화산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산수에다가 인위적으로 팔경과 구곡이라는 인문적 문화를 이입 접목한 산수라는 뜻입니다. 또 구곡시가는 9개 구곡에 대해서 지은 시가이며 팔경시는 8개 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읊은 시입니다. 우리나라 팔경에 대해서 연구한 최초 연구자는 우리가 안장리의 한국 팔경시에 대한 연구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편의 논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외람되지만 본인 필자도 2007년경에 충북의 팔경과 팔경시라는 역주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좀 외람됩니다만 이거는 그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도 단위의 팔경을 집성 번역한 그 최초의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의 팔경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 것이 있나 살펴보았더니 대구 경북 팔경의 형식과 경관 자원의 구조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문학적 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현경의 대구 경북 지역 팔경 자원의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상 팔경도의 8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8팔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또 그 논문 6쪽에서 논문 6쪽에서 소재지별로 팔경에 대해서 논했는데 예천 팔경은 제시했으나 상주 지역에 설정된 팔경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대 순으로 따져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중기는 일제강점기 이후 2001년도까지로 시대를 잡았는데 이때 팔경이 정해진 게 경북 팔경이 1933년 또 그 다음에 최종으로 정해진 게 2002년 월드컵 이후 현재까지 예천 팔경이 2004년에 또 정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 경북의 팔경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한
그거는 현재 없는 듯하고, 또 상주나 예천에 정해진 이 팔경에 대해서 구체적이든 뭐 개괄적이든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안제극의 생동팔경과 역양팔경시 분석은 경북 지역, 예천 단양 지역의 그 팔경을 연구하는 그 나름대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주지하다시피 구곡은 주역의 구의 원리를 자연에 표상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팔경도 역시 주역 8개의 원리를 자연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의 행정구역이 구주 우수경이 있는데 주역 9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팔경도 왜 9개, 10개도 아니고 8개인가? 결국은 주역의 8개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 주역에서 연후해서 팔경을 더했다라는 그러한 논지를 전개한 거는 제가 다 검색을 누군가가 밝혔는데도 다 검색을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로는 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팔계는 복희 씨가 그었다고 하는데, 팔계는 태극에서 이제 나와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상을 만들어 그 팔계는 우주의 현상과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는 기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8개를 겹쳐 놓으면은 이제 6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성의 괴라고 해서 태극에 갈려 나온 것으로 우주의 현상과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는 기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러한 사상을 자연에다 적용해서 8개의 경으로 했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군 시대에 8조 법금도 이런 주역 8개 사상을 법률에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선시대의 행정구역 8도도 이 8개의 의미를 행정구역에 반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팔경하면 송족의 팔경도와 심약의 팔경시, 소식의 건주 팔경도를 강조를 하는데 거의 이 주역 8개를 응용했다고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팔경시가 들어오고 그 끼친 영향을 간단히 보면, 안장리의 논문을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가 문경제영에서 그 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 그 유명한 안평대군의 비해당 소상팔경 시첩이 제작이 돼서 그 많은 문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시첩이 제작된 시기는 1442년입니다. 그래서 19명의 문인들에게 서를 비롯해서 시를 짓게 하고 당대 화가에게 이제 팔경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 팔경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지만 충북의 팔경시를 조사 연구하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팔경의 명칭을 부여하는데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1유형으로 소상팔경형이 있습니다. 이 소상팔경형이라고 하는 것은 송족의 이제 소상팔경입니다.
제1경이 평사나간, 2경이 원포기범, 3경이 산시청남, 이렇게 네 글자인데 요 8개 경의 명칭을 보면은 평평한 모래밭에 내려앉는 기러기, 또 먼 포구에서 돌아오는 돛담배, 동정추월, 그래서 동정호에 비치는 가을 달빛. 이렇게 보면 이 자연의 지명이나 자연의 경치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팔경의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와 같은 유형이 1400년대에 그 강희맹이 충북 괴산의 청안팔경을 정했는데, 이 유형도 바로 소상팔경형입니다. 그래서 그 청안팔경의 1경이 용문 송객인데, 용문에서 뭐 손님을 보내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2 유형으로 선유팔경형이 있습니다. 이 선유팔경형은 그 기존의 지명에다가 사람이, 그 팔경을 정한 사람이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행하는 내용을 첨부해서 이렇게 8개 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거기 선유팔경 1경이 송정대월, 그래서 칠송정에서 달 기다리기, 그 다음에 제2경이 무남수계, 무남에서 수계하기, 또 뭐 이렇게 3경의 화양상춘, 화양동에서 뭐 봄을 감상하기, 이렇게 그 자연과 관련해서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한 거를 팔경 그 8개 이름으로 삼아서 이건 선유팔경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3유형이 신묘사 팔경형입니다. 신묘사는 그 1경이 사군봉, 원류봉, 산양벽, 또 뭐 냉천정, 7경이 청악골.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있는 산수 경물을 명칭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거는 또 신묘사 팔경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4유형으로 팔경 확장형입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기본 팔경은 8개의 경인데 뭐 10개라든지 12개라든지 16개 짝수로 해서 경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팔경의 확장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대연 16경이라고 이지겸이라는 분이 1600년경에 그 이전에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생물연세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족보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생물연대는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를 그 충북의 팔경을 집송 번역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5번째로 팔경을 정하는 장소. 그래 팔경을 어디에 정하느냐. 근데 보니까 지금은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남이 구곡을 정해도 그 문집을 발간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남이 구곡을 정했는지 또 팔경을 정했는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에 제가 이제 구곡문화관광 특구라고 이 구곡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걸 하나의 구곡문화관광 특구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구곡과 팔경 정해진 걸 보면은 그 인근에 팔경 구곡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 그 제월대를 중심으로 고산구곡이 있는데 그 하류에 유명한 그 백곡 김득신 선생이 또 치묵당 팔경을 설정을 했고, 그 고산구곡 상류에 애안정 박지겸 선생이 애안정 팔경을 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자를 밝히지 못했는데
제월대 인근으로 추정되는데 그 제월 팔경을 설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개 팔경이 거의 김득신의 치묵당에서 박지겸의 안정까지 3km 이내입니다. 그리고 단양에도 오대기 그 운선국을 정했는데 거기도 또 역시 다른 사람이 머리 정하고 그러니까 산수가 좋으면은 그때 당시에 서로 교류를 하지 못했으니까 누가 구곡팔경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나의 사상 또 나의 사상을 자연에 또 내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되게 이제 구곡은 직선에 계곡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구곡을 정하니까 어떻게 보면 직선의 문화고, 근데 이제 특징이 팔경은 지금 현재 거의 이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데 동서남북해서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고, 또 구곡은 바위에 곡의 명칭을 새겨놓은 곳이 많아서 지금도 찾기가 좀 쉬운데, 제가 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팔경의 명칭을 새겨놓은 건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팔경은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럼 여섯 번째, 상주 예천의 팔경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역양 팔경을 정한 채묵지는 자신의 선조 채소곤이라는 분 문집 졸수 선생 문집을 편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팔경이 서너 개가 있는데 함창 동원차 팔경, 이 함창은 지금 상주에 함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1500년대 초까지 그 함창 동원에서 바라보이는 8군데 아름다운 곳을 아마 읊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정창묵이라는 분이 송석정 팔경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도 송석정 팔경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창수가 차 박상사 승하 청화산 12경운, 그러니까 청화산 근처에 그 12경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안흥선이라는 분이 용산 팔경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용산 팔경은 지금 저 운경 상주시 이제 용화인데 그 운흥리, 이 세 분이 네 분이 정한 팔경을 보면은 유형상으로 볼 때 거의 소상 팔경형입니다. 이런 걸로 보면, 이런 통계로 보면 상주 지역에 설정된 팔경은 1500년 초부터 1940년대까지 팔경의 기본형인 소상 팔경이 주류를 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극의 팔경시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이 서로 그 팔경을 정하고 친구 간에 이렇게 시를 주고받았는가, 이것도 누가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논문이나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있는데도 이제 못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한문학적 정통 속에서 시경에 이제 풍화송 세 개의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 송이 칭송하는 노래니까 상대편을 뭐 이렇게 칭송한다든지, 또 뭐 논어의 이문해우 이유보인, 이렇게 친구 간에 서로 학문도 하고 인을 서로 보충한다, 이런 것도 서경의 그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답하는 갱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통이 복합적으로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거 서로 좋은 일은 축하해주고 서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이 구곡시나 팔경 차원시로까지 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화서 이양의 항맥인 유증교, 유인석, 김평묵, 정윤영도
서로 그 화원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읍 왜 팔경을 정했는지 좀 그 내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산 팔경을 정한 이색. 근데 그 실제로 그분 문집에는 없고 이 성호사설에 그런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에게 조선에 그 한산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한천 팔경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청주의 박노중이라는 분이 성남구곡에 줄을 달기를 구곡과 더불어 아래에 수록한 팔경은 본 거주지를 나타내는 주요한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성서팔경시를 수록해 놨는데 이렇게 팔경과 구곡이 자기 고향을 알리는 어떤 애양심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의 그런 뜻으로 설정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또 관광 목적으로 2018년경에 산막이 뭐 구경, 또 증평에도 증평 2020년에 증평 구경 뭐 이렇게 최근에도 이제 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생동팔경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동팔경은 안제국의 집안 숙부 되시는 안시경이라는 분이 생동으로 이사해서 이제 8개를 청하고 그 시를 읊었습니다. 먼저 일경 상봉조양 상봉산의 아침해를 보겠습니다. 삼사구에 조래서옥 사녀와 연출천기 오색홍 아침되자 상서로운 햇빛 비치니 산이 그림 같으며 단련된 천기 뿜어내니 오색이 붉구나. 그나마 이 삼사구에는 일제시대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조선의 앞날이 좀 휘황찬란한 빛이 찾아오기를 염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이경에서 보면은 그 도롱이 입고 저녁 때까지 물꼬를 보고 밭을 살피며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어야 이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3경의 삼봉신홀에서도 그 달빛과 관련해서 그 아늑하고에 떨어진 숲사이에 스며드는 걸 싫어하지 않네라고 그 달빛이 아늑하고에 떨어진 숲에 비치는 모습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오경의 국사봉에 돌아가는 구름에서도 삼사구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구름이 짙어 장마비 내릴 기색이 있으니 많은 농부들 경작하는데 신의 가호를 믿네. 그래서 뭐 대개 국사봉은 전국에 많이 있는 봉우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이 아마 국사봉에 그 신령한 가호를 입고 또 풍년이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 또 안제국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아집니다. 그다음 육경의 개평운가, 개평의 김매기 노래, 거기에 거리 다니는 아이들이 태평곡을 부르며 뽕나무 그늘 버드나무 집 아래 돌아가서 책을 읽네.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좀 생활이 넉넉해 안정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제국도 이렇게 풍년들 기미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김매기를 보면서 거기다 이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팔경에 화령에 지나가는 비, 거기 삼사구입니다. 그래 수유각 이산에 이비전과 만정년, 잠깐 사이 빗발이 산 밖으로 옮겨가고 많은 농가가 밥하는 연기 준비하게 하네. 그래서 안제극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농가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심정을 담았습니다. 화산은 꽃제인데 안제극이 화산자치가를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좋은 화의 의식을 잘 표현했던 좀 명작으로 제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역양팔경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양팔경은 그 채묵진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상주의 역양팔경을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치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묵진이라는 분 문집이 혹시 남아있나 해서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시대니까 두루두루 제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봤습니다.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진흥원 해봤는데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학진흥원에 편지 23건이 소장이 돼 있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논문에 그냥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일경이 산점 수군, 산 꼭대기에 오래 묵은 구름인데 아마 이 오래 묵은 구름이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한 듯합니다. 그래서 산의 기운과 구름의 마음이 취미 같아 번거로움을 싫어하지 않아 때로 돌아오네. 산과 구름의 관계를 보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조화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또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경이 고동명월입니다. 우뚝 자란 오동나무 밭에 뜬 밝은 달. 이 오동나무는 되게 검은고나 가야금을 만드는 재료고 식용에도 이게 특산물 목록에 들어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삼사구에 다시 가을밤이 되어 하나의 격조를 첨가하니 개나늘의 밝은 달이 이미 알겠지. 그래서 다시 가을이라는 자연의 변화가 닥치고 거기에 또 걸맞는 흥취가 돋워지는 거죠. 그래 갠하늘이 달빛을 알 정도로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달 밝은 밤에 검은고를 연주하며 음주 감화하는 풍치는 이제 상상만 해도 우리가 흥겹습니다. 아마 안제극은 오동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먼 미래의 그러한 풍류까지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경이 만악 송풍입니다. 늦은 저녁 골짜기에 부는 솔바람. 이거는 삼사구를 또 보겠습니다. 자락, 산공, 풍, 아랄, 3분 기양, 7분 금. 그래서 솔방울 떨어지고 산은 텅 비었는데 바람은 쌩쌩. 3분은 바둑알 놓는 소리, 7분은 검은소 뜯는 소리. 그래서 이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어떻게 들으면 10분의 3은 바둑알 놓는 것처럼, 또 어떻게 들으면 검은 거 뜯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안제극은 상당히 풍류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이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신선 노름을 즐기는 소리로 이렇게 고하게 비유를 해서 식격을 높였습니다. 되게 우리가 그 신선이 놀던 곳을 보면 난가대 난가상, 도끼자로 썼는지 모른다. 또 아니면은 그 바둑 둔 바위, 단양 사이남에도 바둑판이 있고
저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가른국에도 이제 바둑판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바둑판은 신선이 고고하게 즐기는 그런 것을 비유했습니다. 아마 이 안제국도 이 시를 쓰면서 모든 사람의 열망인 또 자신도 그런 신선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붙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경에 암벽추나 바이절벽에 핀 봄꽃 삼사구를 보겠습니다. 단장한 얼굴 화려한 생각에 매달리지 마라. 10일 동안 광풍이 이어진 것 어렵지 않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제극은 그렇게 화려한 꽃 거기에 얼굴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10일 동안 오랫동안 광풍이 불면 그 화사했던 꽃도 뭉그러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그 유비무환의 자세와 은인자중한의 마음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다음에 5경에 유수명금 아늑한 나무에서 우는 새. 그래서 3, 4구 역시 박연응지 연식의 벽산 심척 각속이 어두머래질 때 응당 편히 쉬는 뜻을 알아 푸른 산 깊은 곳에 각각 둥지로 돌아가네. 그래서 이 3, 4구는 참 일제강점기를 자꾸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시라는 건 앞에 자연전경을 읊으면서 그 시대 현실 또 자기의 생각을 이입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그냥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제감금이라는 시대를 감안하면 조선 백성이 편안한 안식처가 회복되기를 염원한 것을 담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경에 석경초가 돌길의 나무꾼의 노래 3, 4구를 봅니다. 새벽 온돌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 봄잠을 자기가 풍족하니 붉은 해가 창을 통과한 줄 모르겠네. 뭐 지금은 다 이제 화석연료, 석유, 뭐 석탄을 뗐답니다만 그때는 뭐 나무로 보온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얼마나 따뜻하게 잠을 잤으면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난방의 중요성 또 그러한 시대상을 읊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8경에 청호 서성 비계인 집에 책 읽는 소리 3, 4구를 보겠습니다. 귀례 유유 단기사 천고 흥망 천하간 돌아오니 오직 단군과 기자의 역사가 있는데 천고의 흥망이 어금니 사이같이 전환되네. 아마 이 3, 4구에는 그 단군의 역사, 기자의 역사가 남아있다고 한 것은 천고의 흥망이 어금니 사이처럼 전환된다고 했는데 또 일제강점기란 시대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조선이 일제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좀 전환된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시라는 게 참 어렵고 또 비유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는데 저는 이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이정 척사파 또 스승과의 의리를 중시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의 맺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논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경의 유래를 지역 8개를 자연에 접목한 것으로 보았고 또 자기가 사는 곳
지역을 알리는 그 애양심의 발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팔경을 설정하는 장소는 자기가 사는 곳이나 이런 곳에 좀 아름다운 곳을 사방팔방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치를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뭐 평면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곡은 화양구 같은 경우도 경천벽이라고 크게 전소로 새겨놨습니다. 이게 전범이 돼서 구곡은 뭐 심지어는 제1곡이라고 이곡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거기다 명칭을 써놓은 데도 있고 그냥 경천벽, 운영담 이렇게 명칭만 써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구곡은 이제 뭐 직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팔경 유형을 제가 이제 소상 팔경형, 제2의 유형을 선유 팔경형, 제3 유형을 신묘사 팔경형, 네 번째 유형을 팔경을 확장해서 뭐 16경을 짝수로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주 지역에 이제 연구가 있는 세 사람, 채석원의 함창동원 차팔경, 그러니까 함창동원 팔경이라고 해야 되고, 또 정창묵의 송석적 팔경, 송석정 팔경, 안흥선의 용산 팔경은 이제 유형이 소상 팔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로 볼 때 상주 지역에 설정된 팔경은 1500년대 초부터 1940년경까지 그 팔경의 기본형인 소상 팔경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섯째, 그 안재경의 팔경을 보면서 이제 당대의 그 현실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본적이에서 논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그 생동팔경은 정한 사람하고 이제 그 역양팔경을 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상과 생각이 서로 통하니까 시를 잘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문혜우나 이우보인 또 갱제가라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서로 팔경시에 차원을 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 역양팔경 제3경이 제가 참 훌륭한 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참 그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3분의 1은 바둑알 놓는 소리, 또 10분의 7은 검은 것 뜯는 소리, 전부 그 신선적인 또 아니면 도인적인 이러한 그 분위기를 느껴서 비유하는 그러한 고사들인데 안재극은 자기도 신선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것을 함께 붙였다고 보고 또 시 표현의 격조가 기발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송적의 소양 팔경형이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까지도 충북 음성이나 경북 예천 상주 지역에 설정이 됐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상주 지역에 설정된 팔경이 1500년대부터 1940년까지 팔경의 기본형인 소상 팔경이 주류를 이루고 또 이러한 전통이 그 한문학이 퇴조하는 시대인 일제 강점기까지도 지속된다는 걸 이제 이번에 그 상주 예천 지역에 설정된 팔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안재극이 생동팔경 활용 행위에서 그 자신의 의식을 반영했는데 그 단군과 기자조선처럼 우리가 유구한 역사의 나라인데 일제 강점을 당한 이런 현실을 해석하게 생각하고 그 질국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또 염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안재극이 지은 생동팔경시와 역양팔경시는 팔경의 명칭과 관련지어 당시 농촌의 실생활 현장을 접목시키거나
개선점, 요망 사항들을 담아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그 단군 기자로 이어지는 유관 역사의 나라 조선이 일제에게 강점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젊은 학동들이 학문에 전념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솔방울 소리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뭐 검은고 아니면 바둑 두는 이런 소리를 연상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그 시의 격조가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안재욱의 생동팔경과 역양팔경시는 그 팔경 시사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경의 연원과 그 안재욱의 팔경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이상주 교수님의 토론을 맡게 된 춘천화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허준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네. 뭔 일 오시냐고 너가 말하셨어요. 예, 예. 선생님 그러지 않아도 여러 방면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의 장대하고 아주 꼼꼼한 글을 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오히려 안재극이란 문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그 팔경은 이제 주역 8개의 원리의 자연애의 표현이며 팔경시는 주역 8개 원리를 자연에 표상화한 자연의 실경을 시로 읊은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 또 주역 8개에서 응용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그 팔경시를 짓는 이유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팔경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의 소상팔경을 본떠 붙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인데 주역 8개 원리를 표상화하였다는 근거를 혹시 더 제가 좀 들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팔경의 연원이 중국의 소상팔경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소상팔경을 정했을까? 7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네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학자들이나 시인 본인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내가 팔경을 정했다 이렇게 하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동양 문화권은 중국의 문화가 선진 문화였기 때문에 거의 후진국이나 인접국으로 이제 선진의 문화가 이행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문화 문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신라라는 국호가 일신, 우일시라는 대학에서 따왔잖아요. 덕업일신, 망나사방. 근데 삼국사기에다가 이거 내가 대학의 일신, 우일신에서 차용해서 신라가 국호를 덕업일신, 망나사방이라고 정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 윤동주의 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게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기로했다. 이 문구는 맹자에 나오는 거잖아요. 군자 삼락에 아시잖아요. 그리고 윤동주 씨가 유명하다 실제로 윤동주가 나는 이걸 보고 차용했다 응용했다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읽어서 악물기어천 부부기다거인을 이렇게 살짝 바꿔도 우리말로 번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해봤고 그 이후에도
틈틈이 해도 일단 현재로는 못 찾아. 그 아까 이제 발표할 때도 그 2세기 한산 팔경을 네네. 짓게 된 연유도 사실은 2세기 문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세설에 이게 성호 세설에 이제 그 언급이 돼 있어요. 네네. 그 중국에 가서 이제 그 2세기 과거를 합격하고 그런데 중국 사실 우리가 중국은 알아도 중국이 충남의 그 한산을 알기 힘들으니까 네, 그냥 네, 문학을 네, 네. 통해서 알겠다고 알리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서양이 참 뭐하는 그 하나의 사대주의인데 미국에서 소설 나오면 금방금방 번역되고 뭐 네. 영국에서 외국에서 나오면 금방금방 번역되는데 그래서 당연하고 팔계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렇게 밝힐 필요가 없었지 않는가. 그래 근데 아까 그 청주에 1940년대인가 그 박노중이라는 분도 성남구국을 짓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성서 팔경을 시어를 쳤어요. 그래놓고서 내가 이거 팔경 구국을 짓는 거는 그저 거주한 지역 이름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결국은 그 박노중이나 이색을 보면 자기 지명하는 곳을 알리려고 하는 그 애양심과 뭐 그런 자부심이 표출된 걸로 보고 또 소상팔경도 역시 현재로는 뭐 저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못 찾아봤는데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못해서. 예,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좀 질문을 네, 말씀하시죠.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을 짓는 방식을 팔경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셨잖아요. 근데 명칭의 글자 수와 경의 숫자로 유형 분류 기준으로 이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분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형의 분포 수가 제1유형 소상 팔경형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땐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류 기준을 좀 단순화해서 기본형 소상 팔경을 기본형으로 보고 나머지 세 가지를 확장형으로 볼 수는 혹시 없는지 그렇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좀 섬세하게 예리하게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소상팔경형이라고 한 거는 그렇게 그 자연 지명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선유팔경 같은 경우는 소상팔경처럼 자연에서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닌 자연 지명이나 관련해서 사람이 하는 행위를 네 글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팔경형, 선유팔경형이라고도 해도 되지 않겠는가. 또 세 번째 신묘사팔경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산이나 뭐 여기 복물이라 그럴까 자연의 구체적인 이름을 세 글자로 그래서 세 글자라 글자의 얽매인 게 아니라 그 명칭의 우리가 그 팔경의 그 현상 자연 그대로냐 인위적 행위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저는 구분을 했던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팔경이 뭐 10경이니 아까 10경이니 뭐 이렇게 16경 짝수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팔경의 확장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근데 나중에 한번 또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팔경형이 제일 많으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그 대다수가 이제 소상팔경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셨고, 그다음에 뭐 선유팔경형, 그다음에 신묘사팔경형, 그다음에 확장형 이렇게 됐는데 그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 선유팔경형도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소상팔경형을 좀 이렇게 확대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제 기본형은 소상팔경형으로 보되 나머지 세 가지를 확장형으로 묶으면 좀 어떨까? 대비해서 좀 분류하기 2대 분류라고 그럴까? 저는 이제 4대 분류를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네.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안재극 사암 안재극 선생님은 팔계 경을 읊으면서 자연의 정경 속에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실용적 삶의 현장을 담아냈다라고 하면서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보통 한시를 짓는데 그 작법의 방식이 앞에 경치를 읊고 뒤에 자기의 마음을 읊어내는 선경 후정형의 작법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타난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이게 선경 후정, 전경 후정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후에 이제 뒷부분에 자기의 감정을 넣다 보니까 현실적인 생활의 현장을 담은 거. 그러니까 한시 작법상 선경 후정이 맞습니다. 예, 예. 그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리면요. 이제 안재극 선생님의 생동팔경 그 화령 행우에서 화산에 대한 생각의 반영. 상념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이제 조나양이 의식을 강렬하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암 안재극 선생은 진정한 유정척사의 계승 실천가요 시대 감각이 뛰어난 식견인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역양팔경 8경 중에 청호서성에서 단군조선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자조선의 이제 유구한 역사가 유지되어 온 조선이 일제 강점당한 현실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질곡이 해방되기를 염원했다.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이 지금 팔경시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뽑은 최고의 작품으로 아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재극의 시 한 편을 통해 이렇게 이제 평가를 주셨는데 각 한 편씩 해가지고 그러면 이를 보강할 만한 자료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그래서 자료가 있으시다면 좀 더 소개를 해주셔서 이 안재극 선생님의 그 지금 평가받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높여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구 28자에 그거를 이제 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요 시에 이러한 강한 것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이제 화산 자치가에서 네네. 전화양의 의식이나 이런 게 강하게 드러났고 부분적으로 요 활용 행위에서도 그런 일단을 표출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역양팔경에서도 느닷없이 그 마지막에다도 단군과 기자 그 28자 가운데서 넣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소견으로 보는 그러한 강한 의식이 그 존화와 이나튼 뭐 애국심이나 참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그 용어를 쓰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분이 원래 존화양 이종척사 의식이 투철하니까 그 19에도 그런 거를 넣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의암 유인석 선생이나 습제 이송 선생 뭐 이런 분들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이 두 분한테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이 두 분도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 지금 기자조선을 높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암 안재극 선생님은 단군 조선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그렇습니까?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그래요? 아니,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도 그 되게 우리가 이제 단군 뭐 이렇게 저 기자가 이렇게 와갔다 일종의 중화 사상 뭐인데 그 단군까지 언급한 거는 나름대로 사암 선생의 뭐 역사 의식이라니까 민족 의식이 네네. 반영된 거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드러난다면 어떨까. 근데 그 시는 다른 그 저기 산문이나 지난번에 그 저 안재극의 그 시 논할 때 그거를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거를 이정척사에 관해서 그 존화의식, 그 존사의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걸 개요라 그럴까 이론을 전개하고 네네. 그런 존사의식, 존화의식이 시가 어떻게 반영됐는가 이제 그거를 사만제의 존화양의 의식의 그 시가적 양상 갑자기 또 시 제목이 생각 논문 제목이 생각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에 선생님 이 논문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뭐 또 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그 사암 선생이나 의당 선생, 의암 선생 이런들 보면 정말 아주 감탄이 나오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70 넘은 분들이 의암 선생이나 의당 선생, 의암 선생은 만주까지 그리고 의당 선생도 그 용화 골짜기에서 그 이정척사 정신이 강렬해서 또 70 넘어갔고 1904년 5.14 모야지 체결되기 전에 1904년 화양동까지 와서 이정척사 결의대회까지 한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선비정신이나 뭐 애국심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죄송합니다. 너무 별 얘기를 다 해서. 아닙니다. 선생님 하여튼 제 꼼꼼한 그러니까 저의 엉성한 질문에 꼼꼼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꼼꼼하게 읽으시고서 또 이렇게 제가 부족했던 거를 지적해서 감사합니다. 잘 또 공부 더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이제 제가 궁금한 것 다 이제 해결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으로 이 논문을 더 어떻게 마무리를 좀 더 지으실 건지. 사암 선생에 대해서 네네. 글쎄 그저 문집이 4책이니까 또 저 이정척사 학파의 그 제자로서 충실히 그 학파 계승을 잘한 분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논문을 또 한 편 썼을 때 읽어보니까 그 시적 기교도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감과 그 뛰어나고 그래서 참 저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더 좀 특징적인 면이 또 있나 그거를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볼 테니까 그 허 선생님도 좀 나중에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먼 길 와서 감사하고 또 좋은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